1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이게 누군가에겐 정말 쏠쏠한 보너스인데 다른 누군가에겐 세금 폭탄 고지서가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해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최신 기사 3편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세금 미로 속에서 당신이 놓치고 있을지 모를 환급액을 찾아내는 거죠. 오, 이걸 일종의 세금 환급 방패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세금 환급 방패요. 오, 그거 주는데요? 세금 폭탄을 막아줄 튼튼한 방패라니. 그럼 그 방패를 만들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전략이 아니라 의외로 날짜를 지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시작이 반이죠. 근데 본격적인 공제 항목을 살펴보기 전에 연말정산의 2가지 핵심 무기,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개념부터 확실히 할게요. 아, 네네. 소득공제는 당신의 소득이라는 파이 자체를 줄여서 세금 매길 덩치를 작게 만드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일단 계산된 세금에서 다이렉트로 금액을 칼처럼 잘라내는 방식이에요. 아하. 파이를 줄일 거냐, 계산된 값을 깎을 거냐,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모든 전략의 시작점이죠. 알겠습니다. 파이냐 계산서냐. 그럼 이제 방패 만들기의 첫 단계, 기초공사격인 일정관리부터 시작해보죠.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게 요즘 연말정산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편리함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요? 네,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그냥 동의 버튼 하나만 누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좀 그런 편인데 만약 마감일을 놓치거나 신경 끄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해삼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죠. 모든 서류를 직접 병원, 은행, 학교 찾아다니면서 발급받아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회사에 내야 해요. 우와. 1월에 갑자기 2000년대 방식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1월의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날짜를 다 외우긴 힘드니까요. 그럼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회사 먼저, 그 다음엔 나, 마지막은 국세청. 회사, 나, 국세청이요? 네. 1월 초에 회사가 당신을 연말정산 대상자로 등록하고요. 그럼 1월 15일 무렵에 당신이 홈택스에서 내 자료를 회사에 줘도 좋다고 동의를 해줘요. 그러면 며칠 뒤인 17일부터 국세청이 당신의 자료를 회사로 보내주는 거죠. 아하. 회사, 나, 국세청 이 순서만 기억하면 돼요. 회사, 나, 국세청. 훨씬 쉽네요. 그런데 간소화 서비스가 모든 걸 다 챙겨주진 않는다고요. 시스템만 믿고 있다가 놓치는 항목이 있다던데 대표적인 게 뭔가요? 단연 의료비예요. 특히 동네 작은 병원이나 약국 같은 곳들이 자료를 깜빡하고 국세청에 늦게 내는 경우가 정말 흔해요. 아, 나 분명 병원에 갔는데 간소화 자료에 안 뜬다. 그럼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국세청이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딱 3일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라는 걸 운영해요. 여기에 신고하면 대부분 해결이 되고요. 아, 그런 게 있군요. 만약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해당 병원에 직접 가서 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조금 귀찮아더라도 의료비는 공제 효과가 크니까 꼭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이직했거나 퇴사한 사람들도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서요? 예를 들어 제가 7월에 입사했다면 3월에 썼던 병원비는 공제가 안 된다는 건데 솔직히 좀 이상하게 들려요. 어차피 같은 해에 내가 번 돈으로 쓴 건데 왜 회사를 가닌 기간만 따지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데 세법의 대원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의 지출만 공제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 정부 입장에선 당신이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었을 때 쓴 돈까지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하죠?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대부분의 항목은 근무기간에 쓴 것만 해당돼요. 아, 그런 논리였군요. 그럼 1년치 영수증을 다 모아서 내면 오히려 과다공제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고요? 네, 정말 주요한 예외가 딱 3가지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 연금저축, 그리고 기부금. 아, 이 세 가지. 이 3가지는 당신의 개인적인 장기 계획이나 선회와 관련된 거라서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1년치 납입액 전액을 공제해줘요. 이건 중도 입사자에게 아주 유리한 조항이니 꼭 기억해야 해요. 만약 이런 걸 다 놓치고 2월 급여 명세서에 찍힌 마이너스 금액을 보면서 후회하고 있다면 그걸로 그냥 끝인가요? 아니요. 다행히 대한민국 세법에는 마법의 되돌리기 버튼이 있어요. 바로 경정청구라는 제도인데요. 경정청구요? 네. 마치 몇 달 전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상품권을 지갑 속에서 발견한 것 같은 거예요. 5년 안에 홈택스에 접속해서 저 이거 빠뜨렸어요.
세금 돌려주세요 하고 신청하면 돼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이제 방패 기초공사는 끝났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패의 몸통, 즉 세금의 덩치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라는 벽돌을 쌓아올릴 차례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인적공제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면 다 되겠지라는 생각이 제일 위험하다고요. 맞아요. 인적공제는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을 뭉텅 빼주는 정말 강력한 벽돌이에요. 그런데 이 벽돌을 쌓으려면 두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요. 두 가지 테스트요. 바로 나이 테스트와 소득 테스트죠.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요. 소득 테스트, 이게 그렇게 까다로운가요? 부모님을 실제로 내가 모시고 살아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은 월급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퇴직금, 심지어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까지 다 합친 금액이에요. 잠깐만요. 그건 너무 엄격한 기준 아닌가요? 예를 들어 제가 부모님 생활비를 전부 대드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시골에 있던 작은 밭을 팔아서 그 해에 소득이 200만 원 잡혔다고 쳐요. 그럼 실제 부양 책임은 저한테 있는데도 공제를 아예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사람들이 이 규정 때문에 많이 억울해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또 가장 많이 추징당하는 사례가 바로 이거예요. 국세청은 실제 부양 여부보다 서류상의 소득 요건을 우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공제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부모님께 작년에 혹시 다른 소득이 있으셨는지 여쭤보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단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기준이 좀 완화돼서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나이 테스트는 비교적 명확하죠.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해요. 네.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 둘 중 하나여야 하고요. 단 장애인 가족의 경우에는 이 나이 테스트가 아예 면제돼요. 소득 테스트만 통과하면 되죠.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도 있다고요? 중복공제요. 이거야말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지름길이죠. 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 한 명을 각자 자기 밑으로 올린다거나 형제들이 상의도 없이 각자 부모님을 공제받는 경우요. 나중에 어색한 가족회의를 열어야 할 수도 있어요. 하하. 너 혹시 엄마 공제받았니? 하고요. 한 사람만 받아야 한다는 걸 꼭 정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벽돌 정말 단단하게 잘 쌓아야겠네요. 다음은 주택 관련 공제인데요. 이건 마치 뷔페 메뉴 같은데 마음껏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접시 크기가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통합 한도라는 개념이죠. 이걸 세금 뷔페의 접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세금 뷔페 접시? 메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전월세 대출 원리금 갚은 돈, 주택담보대출 이자 낸 돈, 그리고 청약저축에 넣은 돈. 이 세 가지 메뉴를 조합해서 접시에 담을 수 있는데 접시 크기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 접시를 어떻게 채우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일까요? 그냥 되는 대로 다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대부분의 월세 사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가장 강력한 조합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 마련 저축 공제를 함께 담는 거예요. 아, 두 가지를 같이. 네. 전세대출 원리금 갚은 금액의 40%랑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같이 챙기는 거죠. 반면 집을 산 1주택자의 경우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하나만으로도 접시가 꽉 차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한도가 최대 2천만 원까지 되거든요. 와, 크네요. 핵심은 이 메뉴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접시에 담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가장 맛있는 조합을 찾을 수 있죠. 좋습니다. 이제 방패의 몸통까지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방패를 더 단단하게 해줄 강화 요리를 덧대는 작업, 바로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볼 차례네요. 이건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니까 체감 효과가 가장 크죠. 2025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점들이 있다고요? 네,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항목들에서 혜택이 더 좋아지거나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녀 세액공제예요. 자녀 세액공제요?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부터는 1인당 4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아이가 많을수록 방패가 더 두꺼워지는 셈이죠. 월세 사는 분들을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도 있죠. 이것도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던데 숫자가 복잡해서 헷갈리더라고요. 이것도 쉽게 두 그룹으로 나누면 돼요. 정부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아,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그룹,
그러니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게는 17%라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주고 그보다 소득이 높은 그룹에게도 15%라는 쏠쏠한 공제율을 적용해주는 거죠. 중요한 건 두 그룹 모두 혜택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 제가 계약은 강남 오피스텔로 해놓고 실제로는 부모님 댁에 살고 있다면요. 그러면 공제를 못 받아요.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해요. 아, 일치해야 하는군요. 네. 이게 다르면 국세청 입장에선 당신이 진짜 거기 사는 거 맞아요?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비 공제에도 함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건 나와 가족을 구분해야 해요. 내 교육비는 대학원이든 뭐든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돼요. 하지만 부양가족의 경우는 달라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단 1원도 공제되지 않아요. 네. 정말요? 이 함정에 빠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와, 그건 정말 몰랐네요. 기부금 공제도 종류에 따라 운명에 갈린다고요? 어떤 건 그 해에 못 쓰면 사라지고 어떤 건 내년으로 넘겨서 쓸 수 있다고요. 맞아요. 특히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꼭 해야 하는 세테크예요. 세테크. 10만 원을 기부하면 11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주거든요. 10만 원짜리 적금에 가입했는데 만기에 11만 원을 이자로 주는 셈이죠. 이건 무조건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유통기한이 딱 그 해까지예요. 못 쓰면 그냥 사라져요. 반면 일반적인 기부금은 10년 동안 2월에서 쓸 수 있고요. 그럼 올해 처음으로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종업원 할인은 뭔가요? 제가 만약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데 우리 회사 차를 싸게 샀다면 그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할인받은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를 소득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복지로 볼 건지 기준이 애매해서 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정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정리됐죠? 본인이 직접 쓸 거고 되딸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차 원래 가격의 20%와 240만 원 중 더 큰 금액까지는 세금을 안 매기기로 했어요. 둘 중에 더 큰 금액이요. 네.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차라면 600만 원까지 할인받아도 세금이 없는 거죠. 이제 회사도 직원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도 2026년까지 연장됐다고요? 네,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네. 다만 내년부터는 통관업이나 가상자산 매매업 같은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빠지게 되니까 본인 회사의 업종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와, 오늘 정말 세금 환급 방패를 아주 튼튼하게 만든 기분이 드네요. 오늘 분석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연말정산의 성패는 1월에 일정관리라는 기초공사에서 시작된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인적공제라는 벽돌은 가족이라는 사실보다 소득과 나이라는 두 가지 테스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또 주택 관련 공제는 마음껏 담는 뷔페가 아니라 통합한도라는 정해진 크기의 접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했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라는 강화유리는 자녀, 월세, 교육비처럼 내 생활과 밀접한 항목들에서 바뀐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핵심이었죠. 정말 알찬 분석이었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연말정산 서류는 지난 1년간 당신의 경제활동이 담긴 기록과 같아요. 그런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당신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알지 못해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큰 틀의 공제 항목들 외에 혹시 당신의 개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시스템은 결코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공제 항목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잘 알려지지 않은 특정 학술단체에 기부했을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진 가족을 위해 특수교육비를 지출했을 수도 있죠. 혹은 난치병 치료를 위해 값비싼 의약품을 썼을 수도 있고요. 당신의 세금 환급 방패를 완성할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은 어쩌면 당신의 지난 1년 삶의 기록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